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75.3%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민주당 지지층의 97.7%, 바른정당 지지층의 65.4%,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의 83.8%가 긍정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 있어선 민주당이 53.3%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당대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15.9%로 2위, 정의당 6.3%, 바른정당 6.0%,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중 증거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5.1%로 원내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해석도 달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민심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일 테니까 말이죠.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재영 부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환입니다. 기자님은 제가 어제 이렇게 반갑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비 왔잖아요, 우리 지역에. 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저는 임병환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떠올리셨다고요? 네. 월요일날 혹시 방송이 펑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 반가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가물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님처럼 반가운 임병환 기자님. 네, 생각보다 비가 좀 많이 오긴 했는데. 네. 걱정보다는 좀 말 그대로 가뭄이 좀 해결되는데 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 반가운 마음 더 앞서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스튜디오 나오면서 제가 부터 하상도로를 이용하는데 오늘 막아놨더라고요. 호우 관련해갖고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차가 너무 막혀서. 차가 막혔겠네요. 네, 그런데 별로 기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만큼 반가웠던 비였던 것 같아요. 막아서 하상도로를 또 안 내려가셨네요. 다행히. 네.
길을 막아서 꼭 화상 들으러 자전거 타거나 걸어서 가시는 네.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예전에 네. 기억에 대전에 폭우 한번 내렸을 때 하상도로에 있는 자동차들 막 떠내려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또 돌아가신 분들도 네. 또 이렇게 길을 건너다 다리를 거기 뭐 보행 저기 돌 징검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좀 건너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특히 여름철에 이제 비 오고 그럴 때는 물은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비는 너무 반갑고 고마운 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네,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부동산 사업자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했는데요. 그중 공무원 40여 명이 포함돼 논란이었습니다.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모 아파트를 프리미엄 4,7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고용노동부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불법 전매를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중개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참 그 천사 같아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처를 베푸시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너무 천사 같은 분들 같은데 이게 이제 공무원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4,700만 원을 얹었다는 얘기는 그 정도 벌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네. 대상으로만 특별하게 분양을 해줬던 거고 또 그 기간이 전매 기간 제한이 있었음에도 그때 팔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4,7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뭐 연봉이라고 뭐 얼마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4,700만 원이 웬만한 직장인들이 연봉 이상 되는 그 액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벌금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400만 원 남는 거네. 네. 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강남이 예전에는 큰 화두였는데 이제는 사실 세종이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세종에서의 어떤 부동산 투기, 땅값 상승 이런 게 사실은 강남의 시작이었다면 최근에 지금 세종이 시작인데 그런 어떤 시작점을 좀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공인중개사 역시 벌금형에 불과했다는 점은 사실은 단속 의지가 많이 좀 깎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결 그 선처 이유를 보니까 양형에서 이렇게 선처한 이유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 부당이득은 환수해야 되는 게 사실 그 원칙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벌금형을 4,700만 원 형을 때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죄가 무거워지니까 뭐 이렇게 부당이득 환수에 관련된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공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생계가 걱정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규 위반했다든지 음주운전해갖고 면허 취소되고 했을 때 생계가 걱정되니까 선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이게 단속이 돼서 이번에 판결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마 단속에서 빠져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더 많은 어떤 전매를 중개했을 수도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있으면 또 좀 사실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공인해서 내주는 건데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욕하시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런 중개사분들이 끼는데 대부분의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편법 내지는 불법 거래들이 또 이분들이 중심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다 알지만은 자격증 걸어놓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일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 왕왕 볼 수 있지 않나요? 뭐 상가 분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동산 가면 다 그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최근에 또 뭐 국토부에서도 뭐 점검을 나선다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은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면허증 하나 걸어놓고 그 직원들이 와서 진료하는 그런 꼴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법정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큰 건 하나 올리면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건 좀 상가 큰 거 하면은 한 번 거래하는데 뭐 몇 천만 원씩 수수료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거래들이 좀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새 정부의 의지나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에 비해서는 이번 처벌 수준은 조금 낮다는 평가인 거죠. 부디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조세 정의가 실현이 돼서 그 많은 이웃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면 피해에 시달리는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지난달 30일 충남도를 향해 더는 시간 끌지 말고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신속히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양 강정리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강정리 성면 폐기물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9일 안희정 지사와 면담을 했는데요. 이때 안 지사는 내일 그러니까 20일 오전까지 청양군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여부를 결론해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허승국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통해 청양군과 폐기물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방식을 협의할 일주일을 더 요청했고 28일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일주일 더 미뤄져 예정된 답변일은 오늘 4일입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같이 답변을 늦추는 사이 청양군은 문제의 사업체 터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정리 공대위는 청양군이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은 주민 회유를 위한 시간 벌 기용에 불과하다며 성명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방 정부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어떤 거 해놓고 그다음에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을 볼 때 그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면은 그 정책의 철학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해놓고 야 얼마 보상해줄게라고 하면 당장 그 보상액이 달콤해 보이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정책을 위반하는 측에서는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득실을 반드시 이 정책이 생겼을 때 그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 정책의 철학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동시에 정부 기관들은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양군이 청양 주민들의 어떤 이견과 좀 다른 상황에서 충남도가 나서주기를 지금 계속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충남도에도 직무이행 명령을 개시해라 뭐 이러한 공고를 계속 해왔는데 충남도가 어떤 그걸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좀 답답함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정책 결정, 충남도의 정책 결정이 사실 좀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죠. 청양은 그 거물 정치인들 많이 배출하신 곳인데 좀 그분들 고향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기념 콘서트가 파행을 겪으며 망신을 당했는데요. 충남 천안에서도 미군 등을 대상으로 도깨비 축제를 계획했다가 결국 보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도깨비 축제요? 이름도 괜찮네요. 천안시는 경기도 평택에 새로 이주할 미군과 가족에게 천안을 알린다는 취지로 미국 헬로윈 축제를 벤치마킹해 10월 도깨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천안과 평택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데요. 주한미군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천안 시민사회단체가 미군의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행위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의정부 주한미군 2사단 기념 콘서트가 초청 가수들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은 것도 검토됐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지난달 30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월 예정이었던 도깨비 축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 평택에서 1시간 거리인 천안까지 미군들이 놀러 올까요? 축제 한번 했다고 해갖고 기억이 너무 나한테는 좋은 기억을 안겨준 도시야. 그래서 그 미군들이 놀러 가겠냐고 거기까지. 평택 인근에서 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내용도 또
할로윈을 또 주제로 한 어떤 도깨비 축제 모르겠어요. 어떤 구상일지는 모르겠는데 헬로윈과 도깨비를 같이 비유한다는 게 적절할까 싶은 생각도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군 부대 주위에 이제 미군들 많이 가는 술집은 아무래도 그 좀 미군스러운 분위기, 자유분방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대마초 이런 것들도 좀 왕왕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그 이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막 경전철 관련해 갖고 좀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굳이 그 한 번 해갖고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축제를 그 기획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의정부시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그 미사단 그 100주년 창설 100주년 기념 관련 축제요 파행으로 끝났던 그 의정부시 관계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미군 보훈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 공여지 개발 등 미군과의 협의 사항이 많은데 시가 미군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하게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답답했던 게 명분은 시가 협상 명분을 시가 미군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런 걸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명분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둔기지에 대한 어떤 기름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좀 주장하기 앞서서 이렇게 축제 먼저 한다는 게 보기엔 좀 좋진 않네요. 근데 우리는 이런 좀 합리적인 이야기, 특히 미군 관련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또 괜히 종북자빨 취급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나라다라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주도의 대북 평화기조에 대한 어떤 미국 대통령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그걸 당연한 주장으로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그건 한국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한국 여론은 오히려 이건 미국을 관계를 멀리하는 일이다라고 한국 여론이 더 걱정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흘러갈수록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다음번 내년 지방선거하고 내후년이 아니죠. 3년 뒤에 총선 때 어떤 민의가 반영이 될지 참 무척 궁금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막강한 나라이고 그런데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주사파, 뭐 홍준표 그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주장하는 뭐 주사파 종북 세력의 정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김일성 존경하세요? 임병환 기자님? 그 주체사상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막 그렇게 추앙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에 막 왔다 갔다 휘둘릴 그런 국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대통령이 만찬회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푸른빛의 한복이 서천 한산모시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입은 한복은 김 여사의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하며 서천군에서 구입한 한산모시를 이용해 만들어 물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산모시 한복은 천연 쪽물을 사용해 전통 방식 그대로 염색해 한산모시가 지닌 천연 섬유 고유의 색감을 잘 표현됐습니다. 밭에서 자란 모시풀을 꺾어 껍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속대를 분리한 뒤 잘 말린 태모시를 치아와 입술로 쪼개는 그래서 만드는 한산모시는 2011년 11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고향 빨아주기라고 하죠. 한산모시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고 그리고 정말 그 모시 만드시는 분들의 피와 땀, 노력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정말 소중한 그 물건이긴 한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이게 제가 고향이고 제가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 신문에서 어떤 어떤 클릭 수에 보면은 다들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김정숙 여사가 한산 모시를 입었다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기사 온라인에서 보면 클릭을 많이 했다는 의미고요. 자랑스러운 거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모시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사실은 그 모시라는 게 그 모시 풀이더라고요. 그 모시 풀을 한 여름 초여름에 이맘때쯤에 밭에서 꺾어서 그 겉껍질을 분리한 속껍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속껍질을 물에 잘 불려서 햇볕에 말리는 과정 몇 번 반복하면은 이러한 흰색의 모시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태모시라고 하는데 이 태모시를 이제 한산 여인들이 이빨과 입술로 한 올 한 올 쪼개는 거죠. 이렇게 뜯는다는 거죠. 이렇게 실을 만든다는 거죠. 네. 뜯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 그대로 젓가락 두께였다가 입술로 쪼개서 이쑤시개만해지고 다시 또 바늘만해졌다가 더 쪼개서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모시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과정을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주민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을 좀 나눠서 하는 이런 게 하나의 문화, 모시 문화라고 해서 그 덕분에 다시 우리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처럼 모시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해외에 뭐 순방 다닐 때 옷을 뭐 몇 벌을 가져가느니 변기를 교체하고 침대 어떻고 뭐 샤워 꼭지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미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미소질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고 특히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 한미 여성 모임에서 그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이제 전통 옷을 칭찬을 받자 그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한테 그거를 즉석에서 벗어서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이게 좋은 거는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옷 벗어 두고 줬다 해봐요. 그럼 얼마나 막 떠들썩하게 언론에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옷 벗어주는 거야 뭐 뭐랄까 자신감의 표현이자 어떤 상대방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니까 뭐 대통령이 누구든 뭐 그런 행동은 다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데 이 평소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하여튼 방미 성과가 나름 요즘 들어가지고 국제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래도 반가운 소식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화력과 태안화력발전소 두 곳의 보령댐 물 사용량이 당진시와 태안군 두 지자체의 보령댐 물 사용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이 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함께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댐의 올 5월까지 일평균 물 사용량은 19만 9,400톤으로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물 사용량이 3만 6,900톤, 전체의 18.5%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진시와 태안군의 사용량을 합친 3만 2,800톤보다 많은 양입니다. 보령댐의 조수율이 크게 줄어 당진화력과 당진시의 경우 현재 보령댐 대신 대청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이나 전기 같은 것들이 사실 산업용,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절대량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항상 부족할 때는 늘 얘기하는 게 그거야. 가정에서 아껴 써야 된다. 가정에서 낭비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산업 현장에서 아껴야 되는 게 더 많은데 그 우리가 꼭 일반 가정이 물 많이 낭비하는 주범이고 전기 많이 쓰는 주범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말씀처럼 이렇게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체감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보령댐, 우리가 가뭄을 극심하게 겪는 보령댐에서 사실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는 곳은 당진 시민이나 태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 두 곳이 그 많은 시민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산업용 비중이 엄청 높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아마 낭비되는 요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식당들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빙산의 일각일 것 같고요. 사실 뭐 전기요금이 산업용이 싸다는 이유로 되게 막 쓰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부터 좀 그 절약을 하면은 이 에너지나 물 절약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소도 아마 효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석탄을 얼마 정도 넣었을 때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얻느냐 뭐 이런 걸로 효율을 따질 텐데 앞으로는 이제 물 사용량을 얼마나 줄였느냐 발전소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 지표로 좀 삼아서 그 발전소의 업무 능력에 좀 잣대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도수관로에서 새는 물들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전체 물량의 26% 정도가 손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제부터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세종 같은 경우는 호우 경보도 있었다고 하고 이게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좀 되겠죠? 예, 많이 좀 그나마 좀 조수율이 올라가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는 강수량이 좀 적어서 좀 가뭄 해결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비가 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가뭄 지역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저희가 좀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말 그대로 비가 온 셈인데 근데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비의 소중함 어떤 물 관리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이번 비로 해서 또 다시 또 잊혀지는 건 아닐지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네요. 이번에 비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틀어막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2부는 김성서 기자의 최강 하나를 만나실 수 있죠. 지난주 하나이글스가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한 주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하나이글스 소식 잠시 뒤에 만나보시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Shine through if you believe.